안녕하세요. 미움받을 용기 첫날 밤의 대화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재로 옮긴 청년과 지혜자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청년이 물어봅니다. 좀 전에 또 하나의 철학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혜자가 말합니다. 자기는 10대 때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다고요. 그런 거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도 플라톤 저작에 대해서 번역 중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지혜자는 이 책 저자인 미움받을 연기 저자인 기시미 이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기시미 이지로를 이렇게 취재했던 또 한 명의 저자가 있는데 고마 후미타케라는 분이 이 기시미 이지로에게 이 책을 쓰자고 이렇게 고언하는 걸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플라톤 철학을 하고 있고 기시미 이지로 역시 플라톤 책을 번역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네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죄수가 우연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죄수의 이 사슬을 풀리게 됩니다. 그 풀리고 나서 원래는 사슬에 묶여 있을 때는 벽만 보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벽만 보고 있어서 자기의 그림자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풀리니까 이 빛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을 기어 올라가는 거죠. 빛을 따라서 올라가서 동굴의 비유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보니 동굴 밖의 세상은 정말 넓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우물 아래 개구리입니다. 나가서 보고 이 동굴 밖보다 더 환한 세상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동굴 속에 묶여있는 죄수들에게 말합니다. 동굴 밖은 이 빛을 비치는 그림자를 비치게 하는 빛으로 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감옥에 동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믿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유포하고 다니는 이 빛을 보고 온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방금 빛이 비쳐서 동굴의 비유 이야기와 함께 이 기시미 이지로라는 분이 플라톤 저작을 번역하고 있답니다. 일본에서 고대 그리스에 대한 탐구는 본인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철학은 무엇인지. 그랬더니 이제 이 제 3의 거장, 알려지지 않는 심리학의 제 3의 거장은 프로이드, 융을 이어서 세 번째 거장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러인 거죠.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20세기 초엽 창설한 전례 없는 새로운 심리학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빛이 비춰오네요. 동굴의 비유처럼. 제가 오늘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이 그늘을 지게 하는 빛을 향해 동굴의 비유에서 나갑니다. 강렬한 빛이네요. 이 빛을 보고 온 그 청년, 감옥 이렇게 제수처럼 있었던 그 사람은 이 빛의 세상이 어둠의 세상을 보다 더 밝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기시미 이치로도 플라톤 저작을 일본에서 번역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3의 철학자가 누구냐 물음에 대해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 이분이 20세기 초에 창설한 전례 없는 새로운 심리학, 그게 개인 심리학입니다. 현재는 그가 창시한 이름을 따서 아들러의 심리학이라고 부르지만 그전에는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그리스 철학과 뿌리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고 이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와 융의 심리학이 1, 2대라면 제3의 거장은 아들러라는 거죠. 사실 이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융은 꽤 유명하지만 아들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심리학자로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아들러는 프로이드가 운영하는 빈 정신 분석 협회의 핵심 이론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프로이드와 학문적 내지는 학설상의 이론이 맞지 않아서 본인은 이제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독자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심리학을 만들었습니다. 아들러가 직접 붙인 명칭으로는 아들러는 인간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봅니다. 하나의 전체로 보고 마치 두이가 전체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각각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거죠. 전체로 보면서. 이런 개인 심리학은 상소한 명칭입니다. 대부분 아들러의 심리학을 알고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은 고로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진리에 도달한 진리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대를 100년 앞서갔다고 평가받는 아들러의 사상을 우리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들러의 사상이 선구적이라는 거죠. 마치 두이와 니체가 미래 철학, 선구적인 철학을 했던 것처럼 이 심리학에서도 아들러가 프로이드와 융을 앞서서 한 100년 이상의 생각을 앞서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들러 심리학인가 뭔가 하는 이 관점에 지론을 펼친다고 이해해도 되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질문하자 이 지혜자는 그러게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에 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철학자입니까? 심리학자입니까? 그렇게 묻자 나는 철학자이고 철학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지 내게 아들러 심리학은 그리스 철학과 동일 선상에 있는 사상이라 철학이라고 심리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러 사상을 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이제 묻는 거죠. 야, 여기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네요. 그늘진 여백과 어제도 이렇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대면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대면 강의하는 중간에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빛과 어둠이 그늘지더라고요. 사실은 야외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죠. 단점이기도 하고요. 차 속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논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년이.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인간이 변할 수 있고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밀감 2박스 만원 들리시나요? 야, 밖에서 하니까 정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도 들어옵니다. 이 철학자는 말합니다. 혼동하지 말라고요. 원인론과 목적론은 다르다고요. 원인론은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마치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현재 나의 어떤 질병이든 스트레스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데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 트라우마를 제거하면 현재의 문제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과거로 돌아가는 원인론이고 목적론은 현재의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원인론과 목적론은 다르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원인론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론을 맹신하면서 사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 청년이 물어봅니다. 다시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도대체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감기로 심한 열이 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고 하자 의사는 환자분이 감기에 걸린 것은 어제 옷을 얇게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청년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든 비를 맞아 감기에 걸렸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증상이 중요한 거죠. 의사라면 약을 처방하든지 주사를 놓든지 뭔가 전문가적인 처방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일반적인 카운셀러나 정신과 의사는 그저 당신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과거에 그 일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러니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위로하는 걸로 그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 이론은 원인론의 전형이라는 거죠. 청년이 갑자기 말을 끊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트라우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요? 말하자 아들러 역시 부정하고 있고 이 기시미 이치로 역시 부정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 아들러의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한답니다.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주장한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거니까요. 분명 프로이드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데가 있지만 마음의 상처, 곧 트라우마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로 봤을 때 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과의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한다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대본하고 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 몫이고요. 그 선택에 대한 기쁨과 후회도 내 몫이라는 거죠. 인생이라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나에게 있는 걸 용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는가도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결과도 내 몫인 거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어오든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든 다 내 몫이라는 거죠. 철학자는 말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 청년의 친구가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대화를 나누는 청년의 친구가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서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응 못한다. 왜 적응 못하냐면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물어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접한 근거로 밖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목적이라는 거죠. 왜 밖으로 나아가지 않냐면 나는 사회에 부적응하기 때문에. 사회에 왜 부적응하냐면 부모님께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그 원인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원인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과거에 부모에 의해 학대받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네가 부모라고 가정해보세. 만약 자네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면 자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 물론 걱정하겠지요. 청년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문제가 그 점이라네. 왜 그렇죠? 밖에 나가지 않고 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해주지.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해주지.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의 다수가 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관심 가져주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논리에 따르면 본인 친구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야 불만이 있을 테고 행복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 친구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어떤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떤 목적에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청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애초에 제 친구가 어째서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뭐 이대로 그 친구에 관해 계속 이야기해봤자 대화는 평행선을 달릴 것세.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왈가불가할 노릇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인간은 분노를 지어낸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분노를 지어낸다는 거예요. 즉 자네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큰 소리를 냈다고 말하더군. 밖에서요.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인데 분노의 감정에 저항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이 있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평소에 온화한 성격인데 분노의 감정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분노를 냈다는 겁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매우 돌발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생각보다 소리가 먼저 튀어났습니다. 분노를 내려고 하자는데 소리가 먼저 튀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제 자네가 우연히 흉기를 소지했는데 화가 나서 상대를 찔렀다고 해보지. 그런 경우에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그건 좀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이지 않네. 자네 논리대로라면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은 전부 화 때문이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닐 것세. 어찌되었건 인간은 감정에 저항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제 제가 한 행동, 소리 지르는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실 셈인가요? 간단하지. 자네는 화가 나서 소리를 낸 것이 아닐세. 그저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화를 낸 것이지. 말을 바꿉니다. 전도되는 거죠. 화가 나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큰 소리를 내려고 화난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위장했다는 거죠.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화를 낸 것이지. 다시 말해 큰 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어냈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화를 냈다는 거죠. 뒤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갸우뚱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자네에게는 큰 소리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였네. 즉 소리를 질러서 실수를 저지른 웨이터를 굴복시키고 자신이 하는 말을 듣게 하고 싶어했던 거지. 그 수단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모르겠나? 요컨대 분노란 언제든 넣었다 빼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전화가 오면 순식간에 집어 넣었다가 전화를 끊으면 다시 꺼낼 수 있는 뭐 이런 것처럼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야. 그저 큰 소리로 딸을 위협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했다는 거죠. 분노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자 목적이란 그런 걸세. 분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 청년이 말합니다. 와, 선생님은 원하는 얼굴을 하고서 어쩌면 그렇게 허무주의자처럼 말씀하시나요? 분노에 관해 설명할 때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제 친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나 모든 통찰력이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도 없고 또 분노는 만들어내는 거고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 철학자가 말합니다. 어디가 허무주의자 같다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인간의 감정, 이 감정 따위는 그저 도구로에 불과하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감정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재 상태가 정해지는 것이지. 문제는 청년이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요? 과거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네. 시계침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자네가 원인론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과거의 얽매인 채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로운 거라고요. 철학자가 말합니다. 괴로운 데서 끝나지 않네. 과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효한 수단도 써보지 못한 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나를 둘러싼 세계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다가 결국엔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에 빠지게 되겠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겠지. 트라우마 이론으로 대표되는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형태만 다른 결정론자이자 허무주의의 입구일세. 결정론자이자 허무주의의 입구라고 말합니다. 자네는 그런 가치관을 인정하는 셈이네. 청년은 철학자의 서재를 빙 둘러보았습니다. 벽 한쪽 면은 온통 책으로 덮여 있었고 나무로 만든 작은 방은 책상에서 쓰다만 원고 뭉치들이 만년필 둥글리고 있었답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이것이 이 지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지혜자가 제기한 목적론은 정통적인 심리학의 인과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개념이었기에 청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논박해 나가야 할까? 청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본인이 신뢰했던 프로이드의 인과 내지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부정하니까요. 소크라테스 아들러라는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알았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죠. 제 친구 중에 성격이 밝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입니다. 반면에 저는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고 삐뚤어진 데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아들러의 목적론에 근거하여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그렇다네. 나도 자네도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서두르게나 답이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하는 것이네. 답이란 남에게서 얻는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서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남이 던져준 답은 어차피 대중요법, 이 대중요법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닌 증상에 대해서 처치하는 치료법.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픈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진통제를 주어 머리가 아픈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대증요법. 불과하네. 아무런 가치도 없지.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쓴 책은 한 권도 남기지 않았지. 아테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노상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벌였을 뿐 그의 철학을 저작이란 형태로 후세에 남긴 사람은 제자인 플라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저술 활동은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빈의 카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작은 토론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기를 즐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결코 팔걸이 의자에 붙어 앉아 책만 파던 지식인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플라톤처럼 밖에 나가서 거리의 철학을 하셨군요.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도요. 소크라테스도 아들러도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철학자가 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네 스스로 말이지. 나는 대화를 통해 답을 찾는 그 귀중한 과정을 자네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서 듣지 말고 스스로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의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스스로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얻으면 자신이 달라지는 것 같은 기분에 빠집니다. 하지만 선생님, 안타깝게도 아무리 지식을 쌓은들 그 토대가 되는 기질이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토대가 비스듬히 그려져 있으면 어떤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쌓인 지식은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원래의 나로 돌아와 있다고요. 아들러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들러에 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제 성격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쌓았다가 결국엔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냐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불행은 스스로 만드는 것고 행복해지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평등하지 않으며 지금도 인종이나 국적, 민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주어졌냐가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해요. 선생님의 말씀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자네네.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나? 우리는 교환이 가능한 기계가 아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고쳐 나아가는 것이네. 교환이 아니고 고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한테 교환이나 고쳐 나가는 것이 똑같아요. 선생님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핵심을 벗어나갑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은 존재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없네. 왜 인정할 수 없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네가 불행해한 것은 자네 손으로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일세. 불행의 벌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불행의 벌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일반인에게는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잘 알려져 있는 명제이네. 악을 원하는 사람이야 산처럼 많지 않나요? 강도와 살인범은 물론 부정을 일삼는 정치가와 공무원도 그렇고요. 오히려 악을 원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선인을 찾는 편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을 찾는 게 악을 원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선인을 찾는 편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악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쉽고 악을 원하는 사람이야 산처럼 많이 있지 않나요? 강도와 살인범은 물론 부정을 일삼는 정치가와 공무원도 그렇고요. 오히려 악을 원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선인을 찾는 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행위로서의 악은 숱하게 존재하네 많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범죄자든 순수하게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네. 모든 범죄자가 이렇게 해서 언제 다 읽을까요? 27분인데 벌써 햇빛은 이렇게 비춰오고 첫째 날 밤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후를 넘어서 밤이 돼가는데 낮에 했더니 이 빛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가 봅니다. 이 밖에서 자연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인공적인 활동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 하고 모든 걸 다 가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가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영상을 촬영하나? 그리고 지금은 촬영 중입니다, 녹화 중입니다 이런 걸 촬영하는 이렇게 써놓는 게 이해가 돼요. 밖에 자연에서는요 변화무쌍하거든요. 지금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 차단하고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인위적이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반자연적으로 된 이 공간 안에서 촬영을 하고 또 그 촬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메이크업이나 조명 그리고 방송 시스템, 바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현실의 이런 불안정한 것을 잊고 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비현실적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 영화든 영상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보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빛이 비쳤다, 비치지 않았다가. 첫 번째 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이 되고요. 또 이제 실험 삼아 이렇게 일부러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촬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잘 촬영하지도 못하지만
첫 번째 날 대화는 좀 남았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